네, 이번 시간에는 대단원 5단원 환경과 에너지 중에서 중단원 1단원 생태계 표현과 지구 환경 변화 나가도록 할게요. 여기에서는 생태계 속에서 생물과 환경이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생물의 수가 갑자기 늘어나거나 줄어들 때 깨진 생태계의 리듬을 어떻게 회복하는지 배우고요. 사막화랑 지구 온난화와 같이 지구 기후가 안 좋게 변하고 있는데 그 원리에 대해서 살펴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소단원 1, 2단원 생태계와 관련된 것들만 다루고 다음 시간에 지구 환경 변화를 이어가도록 할게요. 먼저 생물과 환경인데요. 이 생물과 환경이 상호작용하는 체계를 생태계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태계를 먼저 짚고 가야겠죠. 사실 지난 시간에 생태계에 대해서 짧게 언급을 했는데 오늘은 복습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생태계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즉 환경 요소 이 두 가지로 크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생태계에 아까 뭐라고 했죠?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상호작용하는 체계라고 했죠. 여기 체계라는 용어가 붙으니까 생태계라고 하는 시스템이라고 하는 단어가 붙는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생물 요소부터 보겠습니다. 생물 요소는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따라 집단 구성에 따라 구분할 수 있고요. 에너지를 얻는 방식에 따라 에너지를 생산하는 생산자라는 것이 있고, 생산된 에너지를 섭취함으로써 먹음으로써 에너지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해해서 그 에너지를 비생물 요소, 환경 요소죠. 환경으로 옮기는 분해자가 있더라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들의 에너지 이동을 모식도로 한번 그려볼게요. 생산자에서 에너지가 생산됩니다. 그리고 소비자는 생산자를 먹음으로써 에너지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동하죠.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해자가 분해해서 이 에너지가 어디로 이동해요? 그렇죠. 환경 요소인 비생물 요소로 이동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집단 구성에 따라서도 구분이 가능한데, 일단 하나의 생물, 우리는 이것을 개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개체는 독립적인 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하나의 생물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개체가 모여서 개체군을 이룹니다. 개체군은 동일한 하나의 종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서로 다른 종이 모여서 무엇을 이룬다? 군집을 이룬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비생물 요소인데요. 환경 요소라고도 하죠. 빛, 공기, 물, 흙 등이 있다. 이 정도로 인지를 해주시면 되고, 여기에서는 생태계 구성 요소와 관련된 용어 정리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러한 생태계 구성 요소의 상호작용 들어가 볼게요. 아까 생태계에는 뭐와 뭐가 있다고 했죠? 그렇죠.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가 있다고 했죠. 그래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고요. 혹은 생물 요소와 생물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이 있겠습니다. 일단은 생물과 비생물 사이의 상호작용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 전에 이 상호작용과 관련된 용어 정리부터 해야 되는데,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용어를 자주 쓸 겁니다. 그래서 비생물 요소가 환경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이것을 작용이라고 부르고요. 생물이 환경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을 우리는 반작용이라고 부릅니다. 이걸 그림으로 나타내면 이런 거죠. 생태계가 있습니다. 생태계는 뭐와 뭘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했어요? 그렇죠.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로 이루어져 있다. 비생물 요소를 여기 바깥에다 적을게요. 이때 비생물 요소가 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작용이라고 부르는 거고, 생물 요소가 반대로 비생물 요소에게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을 반작용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작용과 반작용이라는 용어 이런 식으로 도식화해서 알아두시고요. 이제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사이에 상호작용의 여러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여러 상호작용 사례들을 작용과 반작용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빛과 생물이 영향을 주고받는데 작용이니까 빛이 생물에게 영향을 주는 거죠. 이때 빛의 세기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빛의 세기가 강하면 엽록체가 많이 모여있게 돼요. 이처럼 엽록체가 많이 모여있는 조직을 울타리와 닮았다라고 해서 울타리 조직이라고 말하고요. 반대로 빛의 세기가 약하면 엽록체가 잘 모여있지 않게 되겠죠. 엉성하게 모여있는 해면 조직이 발달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림에서 이렇게
빛을 많이 받는 잎 쪽에서는 울타리 조직, 즉 엽록체가 많이 모여있는 울타리 조직이 발달하고요. 빛을 받지 않은 잎의 뒷면에서는 엽록체가 엉성하게 배열되어 있는 해면 조직이 발달하더라. 그리고 빛 자체를 거의 받지 않은 잎에서는요, 엽록체의 수가 적죠. 그래서 빛의 세기에 따라 엽록체의 수가 차이 난다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다음으로 일조 시간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일조 시간이 뭐냐면 빛을 받는 시간을 말해요. 그래서 일조 시간에 따라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로 구분을 합니다. 장일 식물은 말 그대로 빛을 길게 받아야지 개화하는, 꽃이 피는 식물이고요. 단일 식물은 빛을 짧게 받아야지 개화하는 식물을 말해요. 그리고 이 둘을 구분하는 기준은 명기일까요? 암기일까요? 명기는 밝을 명자여서 밝은 시기, 암기는 어두운 암자여서 어두운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 둘은요, 암기를 기준으로 어두운 시기를 기준으로 구분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장일식물이 그래서 뭐냐면 암기가 어두운 시기가 지속된 시간이, 여기 지속된 시간도 매우 중요합니다. 어두운 시기가 지속되다가 중간에 끊기면 안 돼요. 중간에 갑자기 빛을 쏘아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순수하게 그냥 이렇게 어두운 시기가 지속된 시간이 12시간보다 짧을 때 꽃이 핀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래요. 어두운 시간이 12시간보다 짧으니까 반대로 밝은 시간은 12시간보다 길겠죠. 그래서 장일식물이라고 부르는 거고, 단일식물은요, 암기가 어두운 시기가 지속된 시간이 12시간보다 길 때 개화합니다. 어두운 시기가 12시간보다 기니까 밝은 시간은 12시간보다 짧겠죠? 그래서 단일식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각의 상황들에 대해서 장일식물과 단일식물에 꽃이 피는지 안 피는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상황에서는 어때요? 항상 우리가 이 어두운 시기를 기준으로 봐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두운 시기가 12시간보다 기니까 여기에서는 단일 식물이 개화하고 장일 식물이 개화하지 않는다라는 거 알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상황에서는 어두운 시기가 12시간보다 짧네요. 그러니까 단일 식물은 개화하지 않고 장일 식물이 개화하겠구나. 세 번째 사례에서는요, 어두운 시기가요 12시간보다 모두 짧죠. 항상 지속된 시간을 봐야 돼요. 어두운 시기가 지속된 시간이 모두 12시간보다 짧습니다. 따라서 단일 식물은 개화하지 않고 장일 식물이 개화한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여기서도 마찬가지, 어두운 시기가 지속된 시간이 어떻습니까? 모두 12시간보다 짧기 때문에 단일 식물이 개화하지 않고 장일 식물이 개화합니다. 여기 사례에서도 그냥 어두운 시기가 12시간보다 짧으니까 단일 식물 개화하지 않고 장일 식물이 개화하고요. 여기에서는 드디어 어두운 시기가 12시간보다 기니까 단일 식물 개화할 수 있겠고 장일 식물이 개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장일 식물과 단일 식물의 구분 기준은 뭐다? 암기, 어두운 시기를 기준으로 한다. 그리고 항상 이 어두운 시기에 지속된 시간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각 1조 시간 상황별로 여러분들이 개화 여부를 잘 판단할 수 있길 바라고, 이제 빛의 파장 보겠습니다. 빛의 파장에도 영향을 받는데요. 일단 깊이가 깊을수록, 여기 수심이 깊을수록 파장이 짧은 빛이 잘 투과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파장이 짧은 빛은 에너지가 세요, 약해요? 에너지가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에너지가 강하니까 이렇게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식물도 마찬가지로 깊은 곳에 위치한 식물일수록 어떤 빛을 잘 받아요? 파장의 짧은 빛을 잘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파장의 짧은 빛을 잘 흡수하고 반대로 파장이 긴 빛은 반사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깊이가 깊은 곳에 위치한 식물일수록 파장이 긴 빛, 즉 붉은색 계열의 빛을 반사하니까 이렇게 식물의 색 역시 붉은색을 띠더라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깊이가 깊어질수록 녹조류에서 갈조류로, 갈조류에서 홍조류로 점차 붉은색 계열의 잎이 나타난다, 붉은색 계열의 식물이 나타난다 라는 거 인지를 해주길 바랍니다. 그래서 녹갈홍 이렇게 외워주면 되겠죠. 그럼 이제 빛과 생물의 반작용을 봅시다. 반작용이니까 생물이 빛에 영향을 미치는 거죠. 그래서 숲이 울창할수록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가 감소한다. 이건 당연한 말이죠. 숲이 울창할수록 이렇게 나무들이 많을수록 나무가 태양빛을 가리니까 지표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이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가 빛과 생물의 상호작용이었고, 이제 온도와 생물의 상호작용 보도록 할게요. 온도는 생명체에 뭐에 영향을 줄까요? 그렇죠.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죠. 물질 대사가 뭔데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 그리고 이러한 화학 반응을 돕는 촉매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그렇죠. 효소죠.
효소는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효소가 열을 받으면 효소에 있는 단백질이 변형됩니다. 그러면 효소는 제 기능을 수행할 수가 없겠죠. 따라서 적절한 온도여야지 효소가 활발하게 활동하면서 물질 대사가 잘 일어날 수 있겠어요. 따라서 온도는 생명체의 물질 대사에 영향을 주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면 작용부터 보겠습니다. 작용이니까 온도가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서 생각을 해볼게요. 먼저 동물입니다. 열대지방에 사는 동물은 말단부가 넓죠? 왜냐하면 열대지방 더우니까 그만큼 열을 많이 방출시켜야 돼요. 그래서 말단부가 넓게 발달이 되어 있고요. 한대지방은 춥잖아요. 최대한 몸을 웅크리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말단부가 좁아서 열의 손실을 최소화해야 됩니다. 여기 토끼를 볼게요. 열대지방에 사는 토끼는 이렇게 귀가 길어요. 그만큼 더우니까 열을 잘 방출시켜야 된다라는 거고, 한대지방에 사는 토끼는 아우 귀엽죠. 그래서 이렇게 귀가 짧은데 귀를 짧게 해서 최대한 접촉 면적을, 공기와의 접촉 면적을 좁게 해서 열의 손실을 줄이려는 의도입니다. 그리고 식물도 볼게요. 한대지방의 툰드라에는 털이 있다. 털이 있으니까 그만큼 보온 효과가 있겠죠. 이제 반작용 보겠습니다. 반작용이니까 생물이 온도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예요. 그래서 식물에서 증산작용이 일어납니다. 증산작용이 뭐냐면 식물의 기공에서 물이 빠져나오는데 이 물이 빠져나오면서 수증기로 바뀌게 됩니다. 즉 액체 상태가 기체 상태로 바뀐다라는 거죠. 액체는 기체보다 분자 운동이 덜 활발합니다. 그래서 액체가 기체로 될 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니까 분자 운동이 활발해지는 만큼 에너지를 사용해야 되겠죠. 그래서 에너지를 이렇게 흡수하는 무슨 반응이 일어난다?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면 되겠어요. 이 흡열 반응 때문에 주변의 온도가 어떻게 되더라? 주변의 온도가 낮아지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온도와 생물, 작용과 반작용 알아봤고요. 이제는 물과 생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체는 주로 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물에 의한 영향이 크다라고 할 수 있죠. 작용부터 보면 물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여기에서도 동물과 식물로 나누어서 볼게요. 동물 같은 경우에는 피부가 키틴질로 덮인 동물은 이 키틴질이 수분 손실을 방지하기 때문에 수분 손실이 적다라는 거 알 수 있겠고, 식물은 육상, 수면, 사막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육상에서는 우리가 알듯이 뿌리, 줄기, 이파리가 발달하고요. 수면 같은 경우에는 물에 떠있기 때문에 뿌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통기 조직이 발달한다 라고 볼 수 있겠죠. 통기 조직은 통할 통에 이 공기의 기자니까 공기가 통하는 조직이에요. 그래서 공기를 많이 머금고 있어서 물에 뜰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 연꽃 생각하면 됩니다. 사막 같은 경우에는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야 돼요. 그래서 잎의 면적을 매우 좁게 해서 수분 손실, 즉 증산작용을 최소화한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이제 반작용입니다. 반작용이니까 생물이 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이거는 그냥 읽어보면 되겠어요. 고래, 배설물에 의해서 해양 무기물순환이 발생하더라. 이 정도로 인지해 주시면 되고, 다음으로 토양과 생물의 상호작용도 보겠습니다. 토양은 생물에게 영양분과 살 곳을 제공하죠. 먼저 작용이니까 토양이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깊이에 따라서 여러 세균들이 서식하는데, 일단 깊이가 얕은 곳의 토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대기와 직접적으로 맞닿아 있어서 산소가 이렇게 많이 유입된다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산소가 많이 유입되니까 산소 농도가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깊이가 깊은 곳에서는 일단 대기와 맞닿아 있지 않아서 산소가 잘 들어오지 않고, 그리고 생물의 호흡 등에 의해서 산소가 소모됩니다. 산소가 적다라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깊이가 얕은 곳에서는 산소가 풍부하니까 산소 호흡을 하는 호기성 세균이 많고요. 깊이가 깊은 곳에서는 산소가 부족하니까 산소가 아니라 다른 곳으로, 즉 산소 없이도 에너지와 영양분을 생성할 수 있는 혐기성 세균이 서식하더라 라는 거 인지해주면 되겠습니다. 혐기성 세균은 주로 호흡이 아니라 발효와 같은 과정으로 산소 없이 유기물을 생성하는 과정으로 살아간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번엔 반작용입니다. 반작용이니까 생물이 토양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죠. 그래서 지렁이와 두더지 등에 의해서 토양의 통기성이 증가하더라. 통기성은요, 통할 통의 공기니까 공기가 통하는 정도로 말합니다. 당연하죠. 지렁이와 두더지가 땅을 파니까 땅을 판 만큼 공기가 드나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통기성이 증가할 수 있다라는 거죠. 다음으로 공기와 생물의 상호작용입니다. 작용부터 볼게요. 공기가 생물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은 일반인보다 적혈구의 수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고산지대는요, 고도가 높으니까, 여러분, 고도가 높을수록 기압이 어떻게 되죠? 기압이 감소하죠. 마찬가지로 산소의 기압, 산소의 양도 감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산지대에 사는 사람들은요, 적혈구의 수가 많아야지 산소가 적더라도 그만큼 세포로 산소를 많이 운반하게 되면서 일반인과 비슷한 산소 포화도를 유지할 수 있겠죠. 다음으로 반작용인데요. 반작용이니까 생물이 공기에게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래서 생물의 호흡과 광합성으로 대기 조성이 변할 수 있더라. 예를 들어서 우리 지질시대 때 광합성 세균이 출현해서 대기 중에 산소 농도를 높였다라고 했죠. 그래서 대기 중에 산소의 양이 증가를 했고요. 그로 인해서 뭐가 만들어졌다? 오존층이 만들어졌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까지가 생물 요소와 비생물 요소, 즉 생물과 환경 사이의 상호작용이었고요. 이번에는 생물과 생물 사이의 상호작용 보도록 할게요. 여기서는 개체군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있고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이 있는데, 개체군 내니까 같은 종끼리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군집 내니까 여기서는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개체군 내의 상호작용부터 보도록 합시다. 먼저 텃세가 있는데, 우리 흔히 사람에게 너 텃세 부린다 라는 말을 쓰죠. 그 텃세가 이 텃세예요. 그래서 텃세가 뭐냐면 한 종 A라고 합시다. A라는 종이 이만큼 영역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같은 종이라고 할지라도 이 A라는 같은 종이 자기 영역을 침범하면 이 A를 내쫓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영역을 보호하는 거, 이것을 텃세라고 하고요. 순위제는 같은 종 내에서 1등부터 꼴등까지 순위를 매깁니다. 그리고 각 순위별로 하는 역할을 정해줘요. 예를 들어 까마귀가 순위제를 운영한다라고 합니다. 리더제 같은 경우에는 한 개체가 리더가 되어서 그 팀을 이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두머리가 있고요. 우두머리 그 외 나머지 팀원들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예를 들어 늑대가 리더제 생활을 하는데, 순위제와 리더제의 차이점은 순위제 같은 경우에는 각 개체별로 1등부터 꼴등까지 나누고요. 리더제는 개체별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딱 한 마리를 우두머리로 두고 그 외 나머지들을 모두 팀원으로 둔다라는 거죠. 그래서 팀장과 팀원, 우리 흔히 팀플하는 거 생각하면 되겠고요. 사회생활은 같은 종 내에서 조직으로 구분을 합니다. 예를 들어 개미가 사회생활을 하는데, 개미는 여왕개미를 지키는 병정개미가 있고요. 그리고 일을 하는 일개미가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각 조직마다 하는 역할에 부여된다. 이것이 사회생활이다 보시면 되겠고, 가족생활은 쉽습니다. 그냥 가족 단위로 생활을 한다라는 거죠. 펭귄이 가족생활을 한다라고 알려져 있어요. 다음으로 군집 내에서의 상호작용, 즉 서로 다른 종끼리의 상호작용 한번 보겠습니다. 종 간 경쟁이 있는데, 이건 뭐냐면 A라는 종은요 이만큼의 영역에서 생활을 해요. 그리고 B라는 종은 이만큼의 영역에서 생활을 한다라고 합시다. 어때요? A와 B의 생활 반경이 겹치는 곳이 있죠. 여기에서 이 영역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것을 종간 경쟁이라고 부르고, 분선은 뭐냐면 이러한 종간 경쟁을 피하기 위해서 평화협정을 맺는 거예요. 그래서 A라는 종은요 이만큼 영역에서 생활하고요, B라는 종은 A라는 영역을 절대 침범하지 않고 이만큼 영역에서 생활해서 서로 경쟁을 피하고 평화협정을 맺는다라는 거죠. 다음 먹이관계, 이건 쉽습니다. A가 B에게 잡아먹히는 경우죠. 그래서 이때 A는 뭐냐면 피식관계라고 하고요, B는 포식관계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생과 기생인데, 공생은 뭐냐면 A라는 생물은 이득을 취하고요, B라는 생물도 이득을 취하는 관계를 공생이라고 해요. 서로 이렇게 이득을 취한다라는 거죠. 반면 A라는 생물은 이득을 취하는데 B라는 생물은 이득을 못 취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손해는 아니니까 이것 또한 공생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기생은 뭐냐면 한쪽이 손해를 보는 관계예요. 그래서 A는요 이득을 보지만 B는 손해를 보는 관계를 기생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공생은 우리 악어새 떠올리면 되겠죠. 악어새는 악어에 있는 이빨에 이물질을 쪼아 먹어서 영양분을 보충하고, 악어 같은 경우에는 악어새 덕분에 구강 청결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기생은 기생충 생각하면 되는데, 기생충은 우리 몸의 영양분 흡수해서 이득을 취하고요, 우리는 기생충에게 영양분 뺏기니까 이렇게 불이익이죠. 손해를 보죠. 그래서 이득을 보면 공생, 한쪽이 손해를 보면 기생이다. 이 정도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생물과 환경 알아보았고요. 이제 생태 평형 관련해서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태평이 뭐냐 한번 보면요. 생물 군집과 에너지 흐름이 잘 유지되는 것을 말합니다. 특히 개체수가 잘 유지가 되어야 돼요. 개체수가 계속해서 줄어들면 멸종 직전이니까 우린 이거 가지고 생태가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보지는 않죠. 그래서 개체수도 그렇고 에너지의 흐름 등 전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잘 유지가 되어야지 우리는 생태가 평형을 이루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때 군집이 잘 유지되기 위해서는 군집 내에서 에너지의 흐름이 잘 유지가 되어야 돼요. 여기서 에너지는 뭐에 따라서 이동할까요? 맞습니다. 먹이 그물에 따라서 이동한다라는 거 인지를 해주시고, 따라서 먹이 그물의 안정이 생태 평형에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죠. 위에 있는 그림을 봅시다. 여기에서 왼쪽은 먹이 그물이 단순해요. 그래서 메뚜기가 멸종하면 쥐도 멸종하고요. 이어서 수리부엉이도 멸종하기 때문에 생태계가 불안정하죠. 하지만 오른쪽에서는 먹이 그물이 복잡하니까 쥐가 죽어도 다른 쥐의 종이 살아있기 때문에 수리부엉이는 생존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생태계가 평형을 이룬다라는 거죠. 따라서 복잡한 먹이 구물은 한 종이 멸종해도 다른 종이 멸종하지 않기 때문에 군집 유지에 탁월하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제 생태평형의 정의를 알았으니까 본격적으로 생태평형 유지의 원리에 대해서 보도록 합시다. 그 전에 아까 생태평형이 뭐라고 했죠? 그렇죠. 생물 군집과 에너지의 흐름이 잘 유지되는 것이라고 했죠. 그래서 여기에서는 에너지가 흐르는 원리에 대해서 잠깐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이 장에서는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생태계 내에서 물질을 순환을 해요. 하지만 뭐는 순환하지 않는다?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두시고, 물질의 순환부터 보도록 합시다. 생산자가 광합성에 의해서 뭘 생산하죠? 포도당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1차 소비자가 생산자를 먹음으로써 이 물질이 이동을 하고, 2차 소비자가 1차 소비자를 먹음으로써 다시 물질이 이렇게 이동을 합니다. 그리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해자가 분해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 같은 기체가 방출이 되고, 그 기체가 이렇게 비생물 요소인 환경 요소로 이동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이산화탄소를 식물이 광합성할 때 다시 사용을 하면서 물질은 이렇게 순환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에너지는요, 태양복사 에너지를 이 생산자가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흡수합니다. 그리고 생산자가 유기물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열 손실이 있겠죠. 또한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잡아먹히는 과정에서 역시 이렇게 열 손실이 발생함을 확인할 수 있겠어요. 마찬가지로 분해자가 생산자와 소비자를 분해하는 과정에서도 열 손실이 일어나서 열 에너지를 우주 공간으로 방출시킬 수 있겠죠. 따라서 에너지는 이렇게 순환하는 것이 아니라 흐른다고 표현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인지를 해 주시고, 이제 생태평형 유지의 원리를 알아보기 위해 필요한 용어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생태 피라미드가 뭔지 알아야 되는데, 자, 뭔지 볼게요. 개체수, 생물이 가지고 있는 에너지양, 그리고 생물량, 유기물량이라고도 합니다. 이것들을 영양 단계에 따라 쌓아놓은 것을 생태 피라미드라고 말해요. 그랬을 때 개체수를 쌓아놓은 것을 개체수 피라미드라고 하고, 에너지양을 쌓아놓은 것을 에너지 피라미드, 생물량을 쌓아놓은 것을 생물량 피라미드라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모르는 영양 단계 같은 용어를 좀 정리하고 가면, 영양 단계는 뭐냐? 에너지가 전달되는 단계를 말합니다. 그래서 에너지 어디로 전달되죠?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잡아먹히니까 생산자와 1에서 n차 소비자로 구분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에 에너지 이동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생산자가 소비자에게 잡아먹힙니다. 그래서 에너지가 생산자에서 소비자로 이렇게 이동하는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고, 에너지가 이동하는 방향이 곧 우리는 상위 영양 단계이다 라고 부르는 거고요. 에너지의 이동 방향의 반대 방향을 하위 영양 단계이다 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1차 소비자는 생산자보다 상위 영양 단계에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습니다. 이때 먹이 관계에 의해서 에너지가 이렇게 상위 영양 단계로 전달될 때 일부가 열 에너지로 전환되면서 손실된다라고 했죠. 따라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양이 이렇게 감소한다라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개체수, 생물량 역시 감소한다. 따라서 이런 식으로 피라미드의 형태로 생태 피라미드가 그릴 수 있겠다라는 것을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에너지 효율도 알고 가면 좋은데요. 이건 교과서에서는 없지만 충분히 에너지 피라미드를 이용해서 에너지 효율을 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잠깐 짚고 가보도록 할게요.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구하냐면
하위 역량 단계 에너지양분의 상위 역량 단계 에너지양으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차에서 2차 소비자로 갈 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때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한다고요? 그렇죠. 하위 역량 단계 에너지양 26.8이죠. 그래서 26.8분의 상위 역량 단계에서 에너지양 1.2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 2차에서 3차로 할 때는 이렇게 가는 거죠. 그래서 하위 역량 단계에서의 에너지양 1.2입니다. 그리고 상위 역량 단계에서의 에너지양 0.1이죠. 이렇게 구할 수 있는데 누가 더 큽니까? 이 값은 대략 얼마예요? 그렇죠. 2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고 이 값은 대략적으로 맞습니다. 10분의 1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2차에서 3차로 갈 때가 에너지 효율이 더 좋다라고 할 수 있겠어요. 즉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 효율은 어떻게 된다? 증가한다라는 거 확인해 주길 바랍니다.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양 자체는 감소하지만 에너지 효율은 증가하니까 에너지를 더 잘 사용을 한다라는 거죠. 그럼 이제 생태 피라미드 이렇게 용어 정리까지 했으니까 본격적으로 생태 평형의 회복 과정 살펴보도록 할게요. 일단 생태 피라미드 특성상 상위 역량 단계로 갈수록 개체 수가 줄어든다라고 했죠. 그런데 1번에서 2번으로 갈 때 1차 소비자의 수가 갑자기 증가했다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생산자의 개체 수가 줄어들고요. 2차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늘어났으니까 그만큼 개체 수가 증가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2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했어요. 1차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많이 잡아먹힐 거니까 1차 소비자의 수가 감소하겠고 덩달아 1차 소비자의 수가 감소하니까 생산자는 덜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생산자의 수는 늘어납니다. 또한 1차 소비자가 줄어들었다라는 얘기는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줄어든 거니까 그만큼 2차 소비자의 수는 감소해서 이런 식으로 원래 상태의 생태 피라미드로 복구됨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렇게 1번부터 6번까지 생태 피라미드의 변화는 주기적으로 반복이 될 수 있는데요. 특히 이 과정에서 1차 소비자와 2차 소비자의 개체 수의 변동이 그래프로 제시될 수도 있습니다. 그 그래프를 보고 마무리하도록 하죠. 일단 이렇게 포식과 피식 관계에서의 생태 평형 회복 과정 그래프를 본다면 우리는 포식자, 피식자를 찾는 것이 우선이에요. 아시다시피 포식자는 피식자보다 상위 역량 단계에 위치하죠. 그래서 포식자의 개체수는 피식자의 개체수보다 적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눈신토끼의 개체수가 스라소니의 개체수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눈신토끼는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친구가 바로 피식자가 된다라는 거고 이 친구가 상위 역량 단계인 포식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그래프 해석인데 우리 아까처럼 1차 소비자의 수가 급증했다라는 상황을 예시로 들어볼게요. 그래서 1차 소비자의 수가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게 됩니다. 1차 소비자의 수가 증가하면 2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먹잇감이 늘어난 것이기 때문에 어느 순간 차츰차츰 이렇게 2차 소비자의 개체 수도 늘어날 수 있겠죠. 이렇게 늘어나다가 2차 소비자의 개체 수가 늘어났으니까 1차 소비자 입장에서는 많이 잡아먹히겠죠. 그래서 1차 소비자의 개체 수가 다시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1차 소비자의 개체 수가 줄어드니까 2차 소비자는 먹잇감이 부족해져서 이렇게 2차 소비자의 개체 수 역시 이런 식으로 감소하겠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래프가 어떻습니까? 1차 소비자가 2차 소비자보다 한 발 앞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피식자의 그래프는 포식자의 그래프보다 한 발 앞선다라는 거 명심해 주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 그래프 볼게요. 여기에 있는 초록색 그래프는 빨간색 그래프보다 한 발 앞서기 때문에 이 초록색 그래프가 뭐가 된다? 그렇죠. 피식자의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고 나머지 이 빨간색 그래프는요 맞습니다. 포식자의 그래프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래프가 문제로 나오면 어떻게 해라? 첫 번째, 피식자와 포식자를 찾아라. 이것은 개체수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 명심해 주시고 두 번째, 그래프를 해석해라. 그래프에서 한 발 앞서는 게 피식자, 그리고 그래프가 좀 늦은 경향이 있는 게 포식자이다. 이 정도로 기억을 해주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중단원 1단원 생태계 표현과 지구 환경 변화 중 소단원 1, 2단원 부분 마무리했고요. 다음 시간에 지구 환경 변화 부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개념이 잘 이해되었는지 문제를 풀어보면서 점검해보는 시간 가져보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너무 고생 많으셨어요.